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So I'm listening for the weather to predict the coming day. Leave all sort of expectation to the weatherma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 문명의 대전환, 지난 시간에 이어 강의를 맡은 최기일입니다. 이념 체계를 표방하면서 3대에 걸친 또 자주포와 견인포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미래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뀐다인데요. 최근에 러우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중동 전쟁이 시작됐죠. 이들의 공통점은 값싸고 우수한 성능의 신무기가 등장해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래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신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오늘날 약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보다 더 이전에는 지구가 태생되어 약 45억 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 오늘날의 인류를 지칭할 수 있는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한 것이 불과 20만 년 전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역사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했던 기원전 30세기로부터 오늘날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약 5,000년 동안의 역사를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윌 듀런트는 그의 저서인 역사의 교훈에서 인류의 역사 중 93%가 전쟁의 역사였고 불과 7%가 평화의 역사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에까지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 그리고 이러한 전쟁의 역사를 또 무기의 개발사로 또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는데요.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만큼 무수한 전쟁을 거치면서 무기 또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무기는 기본적으로 공격 무기와 방어형 무기로 구분하는데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고대로부터 중세 시대와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고대 인류는 기본적으로 돌과 그리고 창과 화살 등을 사용해서 이제 근력 시대를 통해 이제 단순한 무기들로 전쟁을 수행하던 것에서 이제는 점차 이제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더 먼 거리까지 쏠 수 있는 활과 그리고 투석기 등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후 기본적인 머스킷 소총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화승총과 그리고 대포의 또 출현, 그 이후에는 이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 이전까지는 우리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대량 살상 무기의 또 출현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 전쟁과 무기의 역사를 통해 오늘날 현대전에 사용되고 있는 무기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전의 양상과 무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이제 전쟁을 다룬 최고의 작품을 이제 두 가지를 꼽자면 손무가 저술한 동양의 손자병법과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 서양의 전쟁론을 완성시킨 카를 폰 클라우제비치라는 인물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손자병법은요, 사실 이제 삼약 그리고 오자병법 그리고 이위공문대 삼화법 등 이제 7개의 고대 병법서를 엮은 무경칠서 중 하나의 병법서입니다. 하지만 고대로부터 오늘날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동양의 가장 대표적인 이 병법서를 꼽자면 앞서 말씀드린 그 손무의 손자병법을 단연 최고로 꼽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프러시아 태생의 이제 카를 폰 클라우제비치가 저술한 이제 전쟁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오늘날 현대 전쟁에까지도 입각하여 이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과 기술들을 정리한 그러한 대표적인 서양의 병법서를 들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전쟁의 어떤 기본적인 전략, 우리가 스트래티지라고 불리우는 전략은 가장 상위에 국가 대전략이라고 하는 그랜드 스트래티지가 있습니다. 이 전략은 최종적인 국가의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고 그리고 궁극적인 전쟁 승리를 위해서 가장 큰 범위에서의 대전략을 의미하겠고, 군사 전략을 통해서 이제 군이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전략을 고심하게 됩니다. 이 군사 전략 이하에는 이제 작전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작전술은 이제 작전이라고 하는 이 전투가 벌어지는 전역에 그 전체적인 승리를 주도하기 위한 하나의 술적인 요소로서 이러한 작전을 고도화해 나가던 그러한 하나의 작전술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가장 하부제대에서 수행되는 기본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전술제대, 즉 전투에서의 승리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제 전술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전술을 통해서 오늘날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무수한 그 전투 현장에서 다양한 군사 전술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종래에 우리 인류가 벌여왔던 그러한 전쟁과 사뭇 다른 양상의 대규모 전투와 전쟁을 수행하게 된 것이 바로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여지껏 그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고 그리고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신무기들이 출현하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1, 2차 세계대전인데요. 1차 세계대전은 1914년 이제 유럽에서 전쟁이 시작되어 1918년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사실 1907년에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개발해서 하늘로 항공기를 띄워 올렸던 이후 그 뒤 프랑스 국방부에서 라이트 형제가 개발한 비행기 7대를 수입을 해서 공군을 창설하게 되었고, 불과 몇 년 뒤인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1914년에 인류 역사상으로는 처음으로 이 비행기가 전쟁에 활용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비행기는 단순한 정찰이나 감시 임무를 수행하던 것에서 이제는 그 비행기 위에 조종사가 지상으로 폭탄을 직접 손으로 투하하던 그런 방식과 그리고 기체에 기관총을 달아서
이제는 본격적인 또 항공전의 시대를 또 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은 많은 전투와 그러한 전쟁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을 또 잃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이제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독일의 나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이제 유럽을 필두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전역에 이르기까지 이 2차 세계대전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중에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태평양 전쟁이 또 벌어지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은 그 이전에 그리고 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량 살상 무기의 출현으로 인하여 대규모 그러한 전투와 전쟁이 벌어졌던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는 해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핵폭탄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핵무기 사용 기록이 2차 세계대전 당시였던 태평양 전쟁 시절에 핵무기가 또 사용이 됩니다. 오늘날 인류에 개발되어서는 안 됐어야 되는 무기라고 불리우는 이 핵무기가 두 번 다시 사용되는 일이 없어야겠는데요. 이후 1950년 6월 25일 우리 한반도에서는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1953년 7월 27일 이제 휴전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뒤 이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베트남에서는 이제 통킹망 사건을 필두로 이제 1965년에 이제 미국이 북베트남에 폭격을 개시하면서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 이후에도 또 무수한 전쟁을 거치게 되는데 오늘날 현대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걸프전입니다.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걸프전이 개시됐던 1991년 사막의 폭풍 작전 당시에 미군과 이라크가 전쟁을 벌이는데 당시에 미군을 필두로 한 이제 연합군이 구성이 되죠. 전쟁은 개전 후 7일 만에 전쟁이 끝나지만 이후 벌어진 이라크 전쟁에서는 7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안정화 작전이라고 하는 이제 안정화 작전이 실패를 하면서 미국은 그동안의 이라크 전쟁을 절반의 승리 그리고 절반의 실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무기 개발에 있어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걸프전 그리고 그 이전의 베트남전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기도 한데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투기 이제 모든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무기 체계라 불리우는 이 전투기는 4세대에서 5세대로 진화를 하고 그리고 현 세대의 5세대가 다시 6세대 전투기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최강의 전투기라 불리우고 있는 F-22 랩터라고 하는 미군이 운영하다 조기 퇴역을 시킨 전투기가 있는데요. 이 F-22 랩터라고 하는 전투기는 이제 전투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고 하는 러시아제 수호이 전투기와 유로파이터 그리고 F-18 기종 등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전투기와의 이제 가상의 전투 시뮬레이션 결과 전투기와 전투기 간의 일종의 공중전을 가리켜 도구 파이팅이라고 하는데 1대 100으로 싸워도 이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정도로 정말 어마무시한 인류 역사상 가장 궁극의 전투기라 불리우는 F-22 랩터가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때 당시에 개념 연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1991년 사막의 폭풍 작전이 벌어지기 1년 전인 1990년에 이 F-22 기종이 첫 천여 비행에 성공하게 된 그 시점이 벌써 30년 전이죠. 하지만 오늘날 최강의 전투기라 불리우는 F-22 랩터는 미 공군이 조기 퇴역을 시키면서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로서는 이제 F-35 기종을 들 수 있겠는데요.
전 세계가 이 전장에서 그리고 전투의 승리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앞다투어 개발 중인 최첨단 무기 체계인 이 전투기 개발에 있어서 앞으로 6세대를 뛰어넘는 7세대, 결국은 이제는 전대미문의 우주의 영역까지 진출하여 이제는 우주전의 개막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1991년 사막의 폭풍 작전 당시에는 이제 F-117 나이트호크라 불리었던 이제 검은색 기체의 가오리형 모형의 그 비행체를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F-117 나이트호크는 이제 전투기가 아니라 폭격기인데요. 당시에는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폭격기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고 1991년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이제 첫 등장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그런 비행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설이었는데 1991년 사막의 폭풍 작전 당시에 이라크 수도였던 바그다드 상공에 이 F-117 나이트호크의 출현으로 인해서 그 뒤에 이 항공기에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술이 무수히 진화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의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는 것은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레이더에 탐지는 되지만 작은 점으로만 식별되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항공기나 비행기 또는 전투기와 폭격기가 아닌 어떤 비행체나 이제 작은 비행체죠. 그다음에 또는 어떤 큰 새나 또는 뭐 어떤 풍선이나 이제 다른 물체로 오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 레이더에는 탐지되지만 이게 전투기 또는 폭격기 등의 그러한 비행체로 식별되지 않는 그러한 스텔스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항공기에 접목된 활용되고 있는 스텔스 기술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당시에 많은 군사학자나 또는 안보 전문가들은 오늘날 현대전에 있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이러한 대규모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보와 그리고 전쟁을 논하는 데 있어서 순진한 동화 속의 얘기를 할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또 이제 조심스럽게 예견한 일부 학자들도 있는데요. 오늘날 현대전의 양상은 단기전 내지는 초단기전의 결전 형태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국가 이제 총력전 양상이기 때문에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등 가용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야 되는, 따라서 국가 총력전 양상으로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장기전보다는 단기전 내지는 초단기전으로 전쟁이 수행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전쟁 양상은 크게 효과성과 효율성이라고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에 필요한 가용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효율성이라는 것이고요. 효과성은 이제 EBO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일종의 효과 기반 작전입니다. 이제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대량 살상과 대량 파괴를 목적으로 대량 파괴와 대량 살상 무기들이 이제 전쟁과 전투를 주로 수행했던 그런 무기 체계가 되겠지만, 오늘날 현대전에서는 효과적인 작전 수행을 위한 적 지도부를 살상하거나 또는 적의 산업체 시설을 파괴하거나 또는 일부 민간인들의 동요와 그 충격과 공포를 이용해서 그 전쟁과 전투에서 어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이러한 효과성에 기반을 둔 작전을 수행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현대전은 국가 총력전 양상하에 효과성과 효율성 기반으로 이 전투와 전쟁이 수행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양상을 보면 벌써 2번의 겨울이 지나고 이제 횟수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그런 추측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개전 초기만 보더라도 전차와 장갑차의 보유 대수가 개전 당시보다 지금 현재 무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유 무기 수량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은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쟁의 어떤 지속 능력,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과정 속에서 오늘날 전쟁에는 무고한 국민은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다시금 새겨봐야 될 텐데,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그 피해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망자가 다수 속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는 전쟁에서 무고한 국민은 있을 수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 이제 드론 전쟁이라고 하는 또 신조어가 나왔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드론을 활용해서 이렇게 전투와 전쟁을 수행하던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이 이 드론을 본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제는 말 그대로 전장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필두로 한 나토의 서방의 자유주의 진영으로부터 이제 많은 무기를 공급받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이런 드론과 같은 무인기는 이제 미국의 에어로바이러먼트와 같은 이러한 대표적인 무인기 개발 업체가 스위치 블레이드, 뭐 대표적인 자폭용 살상 드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의 이제 바이락타르라고 하는 또 무인기 등을 또 제공받고 전장에서 또 많은 효과를 입증하고 또 전과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러시아도 중국의 DJI-사라의 드론들을 또 군사용 목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이란으로부터 샤헤드라 불리우는 이제 자폭용 드론을 또 공급받아 또 우러 전쟁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치열한 그런 공방전과 또 소강 상태가 계속 반복되어 가는 과정 속에 이러한 양측 모두 드론과 같은 무인기를 활용함으로써 전투에서의 이점과 그다음에 전쟁에서의 유리한 그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그러한 또 치열한 그 전투와 그리고 또 그러한 무기 체계의 또 출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제 현대 전장의 대표적인 그러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사실 이제 하마스라고 하는 단체는 사실 한 국가라기보다는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준 자치기구로서 준 정부 기관의 이제 무장 정파입니다. 근데 이제 불법적인 테러 행위와 같은 여러 그런 이제 테러들을 자행해 왔기 때문에 하마스는 전 세계적으로 일종의 테러 단체로 또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사실 군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걸 전쟁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개전 초기의 양상만 보더라도 하마스는 이스라엘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간인들을 또 납치하고 갓난 아이 등 신생아 등을 또 납치해서 또 굉장히 잔혹한 전쟁 범죄를 벌이는 등, 사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우리가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는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양상을 보면 일종의 충격과 공포를 선사하면서 이제 어떤 싸우고자 하고 하는 어떤 전의를, 그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리고 그 전의를 꺾고자 이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과 그리고 거의 테러에 가까운 그러한 전쟁 양상으로 흘러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또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이제 새로운 또 화약고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이제 중국과 대만 문제인데, 사실 이 중국과 대만 간의 문제를 짚기 이전에 중국과 미국 간의 이제 미중 패권 경쟁, 근데 군사학자들은
최근에는 이 미중 패권 경쟁이란 용어보다는 미중 패권 전쟁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그만큼 한층 더 수위가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지금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문제가 사실 동북아 지역에서의 한반도 주변 상황에서는 가장 또 중요한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우려스러운 그런 추측과 그리고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대만의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총통이 또 당선이 되었고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은 올해로 이제 만 70이 넘었죠. 지금 중국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대원칙 하에 시진핑 집권 내에 이제 3연임 중인 시진핑이 결국은 본인 임기 내에 하나의 중국을 완수하기 위한 하나의 중국의 수건으로서 결국 중국과 대만 간의 그 양안 전쟁에 대한 부분은 피해갈 수 없고 불가피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정부 기관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군사학자와 안보 관련 그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는 부분이 양안 전쟁에 대한 부분은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중국과 대만 간의 그 대만 해협 인근에서의 일촉즉발의 그러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지난해뿐만 아니라 신년 초부터 북한의 행태도 좀 심상치 않습니다. 연이어 서해상의 200여 발에 가까운 포격 도발에 이어서 그리고 동해상에서 무수한 미상의 시험 발사체에 대한 시험 발사들을 또 무력 도발을 또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도발 수위나 행태가 사실은 북한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었지만 최근에 이러한 일련의 북한의 도발의 그러한 좀 특징들을 보자면 그 이전과는 좀 사뭇 좀 다른 수위의 그러한 또 강경 메시지들을 또 강경 발언들을 또 쏟아내면서 사실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는 한반도에서의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있지 않기를 바라는 이제 제2차 한국 전쟁에 대한 그런 우려가 또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국의 군 현대화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이제 무기 체계 개발과 그리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주변 국가 중에 중국과 일본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은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그리고 또 여러 그 함정을 또 신규 함정을 건조하면서 이런 해상 플랫폼 그리고 지상과 공중의 다양한 무기 플랫폼들을 고도화하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주변국의 어떤 그 군사력 강화 기조에 대한 부분은 사실 한반도 인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과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 수위를 이보다 훨씬 더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되어지고 북한의 상황을 좀 보면 북한은 그동안 많은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해왔는데요. 사실 북한은 전 세계 9개 핵 보유국 중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한은 약 60여 기에서 70여 기 정도 핵탄두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핵무기의 위력은 핵 투발 수단인 이 미사일에서 비롯됩니다. 결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고도의 투발체나 투발 수단들이 고도화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5,000km 이상까지도 발사해 보낼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을 이미 북한이 개발이 완료됐고 미국 본토까지도 사정거리에 둘 수 있는 더 나아가선 북한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사정거리 내에 두고 말 그대로 핵시위, 이 핵무기를 들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위협하고 협박을 하려 드는 것인데 이러한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제 1980년대 중반에는 300km에 해당하는 이제 스커드 B 미사일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50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지닌 스커드 C형을 또 배치한 이후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무려 1300km까지도 사거리가 가능한 이제 노동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2007년을 기점으로 유엔의 그 안보리 이사회 그 유엔의 대북 결의 제재안이 통과되면서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발사 시험은 한층 더 수위가 높아지는데요. 최대 사거리 3,000km 이상까지 발사할 수 있는 이제 무수단 미사일을 배치하게 되었고, 그리고 2017년에는 화성 15형 등 다양한 미사일들은 시험 발사에 성공하게 되면서 오늘날 ICBM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리고 2021년 9월부터 시험 발사를 해온 극초음속 미사일까지도, 사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하이퍼소닉 미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는 일반적인 비행체가 최고 속도를 마하 2에서 3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에서 10까지 속도를 냅니다.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서 이 극초음속 미사일 그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서 보내면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오늘날 전장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 같은 이 미사일에 대한 요격은 사실상 미사일 발사 이후에 종말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요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대공 방어 체계를 일컬어 미국의 사드 체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3축 체계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킬체인과 KAMD, 그다음에 KMPR이라고 하는 3축 체계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KAMD는 한국형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에 이르기까지 뭐 15km에서 20km까지의 저고도, 그리고 20km에서 50km, 그리고 50km 이상에서의 중고도와 고고도까지 이제 다층 방어 체계를 우리가 한국형 대공 방어 미사일 체계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기 때문에 사실상 극초음속 미사일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탐지 추적해서 요격하기에 이르기까지의 그 시간상 우리가 물리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현행 미사일 대공 방어 체계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2021년 9월부터 쏘아 올리기 시작했던 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에 이미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정사실 하에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하여 극초음속 미사일에 실어서 보낸다면 사실상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제법에서, 즉 전쟁법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일종의 선제 타격에 대한 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3축 체계에서도 킬체인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선제 타격의 일환으로 실시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대칭 위협인 핵이나 미사일 등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필요시 이러한 발사 징후가 명백하고, 그 다음에 적의 위협이 굉장히 위력적일 때 우리는 이 킬체인을 통해서 이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사실 북한의 이러한 ICBM과 같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비롯한 극초음속 미사일 등 핵무기를 실어서 발사할 수 있는 이러한 투발 수단과 다양한 투발 플랫폼들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형 대공 방어 체계뿐만 아니라 그리고 킬체인과 같은 이러한 한국형 3축 체계가 더욱더 고도화되고 또 현실화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 공군과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조심스럽게 이러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무기 체계 개발에 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레이저 무기입니다. 아직 레이저 무기는
이를 현용 전력으로 전력화 배치한 국가는 별로 없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kW에서 50kW, 더 나아가서는 100kW급의 레이저 무기를 현재 사용 중인데 100kW급의 레이저 무기를 조사해서 발사할 경우에 이제 작은 소형 무인기나 이런 비행체들을 타격할 수 있다라는 건데 미국을 필두로 러시아나 중국 또 우리나라에서도 국방과학연구소라고 하는 ADD에서 이 레이저 무기 개발을 고도해 나가고 있는데 결국 이 레이저 무기가 어떤 무인기나 항공기에 레이저 발사 시스템을 탑재하여 공중에서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의 이 레이저 에너지를 조사해 미사일을 직접적으로 파괴시키는 이러한 레이저의 레이저 빔 요격 체계도 현재 우리 군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는 하지만 빛이 조사되는 그 과정에서 어떤 기상 현상이나 또는 환경에 대한 요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그 성층권 이하보다 그 성층권 이상의 고도에서 운용하게 되면 이러한 기상 또는 환경 영향의 요인으로부터 그런 제약으로부터 좀 제약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ICBM과 같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대한 요격을 공중에서 그 대륙권 이상의 성층권과 그리고 중간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성층권 내외의 그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러한 레이저 빔을 조사해서 레이저 무기를 활용하는 것도 사실 미국이나 해외 선진국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에 착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군도 이러한 레이저 무기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이제 비대칭 무기로서 가장 강력한 대량 살상 무기, 이제 핵 무기 이외에도 이제 주요 어떤 생화학 물질들을 이제 무기화해서 이를 보관하고 있는데요. 생물 무기 연구소와 북한 내에 있는 이러한 생화학 무기를 배양 생산하는 시설 등이 한 17개소 정도 북한 내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화학무기 관련 또 시설들도 북한 전역에 약 16개소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현재 보유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생화학 무기로는 이제 25개 종류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VX가 대표적인데 이 VX 화학 자유경제는 과거에 이제 북한의 김정남이 이제 눈과 얼굴에 이 VX 가스의 그 화학 작용제가 이제 묻기만 했는데도 이제 구토를 일으키고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게 되면서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러한 VX와 같은 이제 신경작용제와 같은 그러한 생화학 무기들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러한 생화학 무기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VX와 같은 신경작용제, 그리고 뭐 지식사용제, 그리고 혈액작용제라든가 수포작용제, 그리고 구토, 최루작용제 등 이러한 다양한 화학작용제들, 이러한 생화학 무기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1, 2차 세계대전에도 실제로 이러한 생화학 무기가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 겨자가스를 생화학 무기로 개조를 하면서 이제 일종의 수포작용제라고 하는데, 이 겨자가스에 노출되면 우리 인체의 피부가 이제 부풀어 오르면서 이제 피부 괴사를 일으키고, 그 피부 괴사에 의한 2차 피부 오염으로 결국은 이제 굉장히 끔찍한 고통 속에 이제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리고
비인간적인, 비인륜적인 그러한 무기 체계인데 사실 무기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사실 이러한 생화학 무기는 이제 비인도적 무기로서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인데 북한은 이러한 핵무기 외에도 다양한 이제 25개 종류에 이르는 그런 생화학 무기들을 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현대전의 양상은요, 이제 전장의 공간이 이제 광역화, 그래서 5차원의 입차 공간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이버 및 그리고 이런 가상의 공간에서 그동안의 물리적 공간에서의 어떤 물리적 파괴나 이런 부분에 그치던 것에서 이제는 전장 공간 자체가 사이버 등 5차원 그리고 광역화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대미문의 우주 공간에 이르기까지 정장의 공간이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투 수단도 기본적으로 초장서정화 그리고 초정밀화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굉장히 복합화되면서 이제는 무인 체계에 대한 활용도 늘어나게 될 것인데 현 정부에서도 이제는 조금 전문 용어인데요. 이제 멈티,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맨드, 언맨드 티밍. 그래서 유인과 무인의 복합 체계를 일컬어 우리가 멈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군사형 무기 체계에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내 많은 방산업체들이 이러한 유무인 복합 체계에 대한 무인 전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멈티 체계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장차 미래전에서는 이 멈티라고 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가 더 진화하여 이제 언맨드 티밍, 즉 무무인 복합 체계. 그래서 발음이 조금 이상한데 이제 엄티. 그래서 앞으로는 SF 공상과학 속에 나오는 그런 영화 속에 등장했었던 살상용 어떤 사이보그, 뭐 휴머노이드형으로부터 비롯해서 이제 로봇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미래 전장에서는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그런 전쟁 양상까지도 우리가 미래전 양상을 내다볼 수 있겠고 전투의 형태는 이제 비접적, 비선형, 원거리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전투 수단이 초장사정화되고 초정밀화되는 경향 속에 이제 접적 지역에서의 전투보다는 비접적으로 매우 먼 원거리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어떤 선형의 형태라기보다는 비선형 내지는 그런 불규칙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전투의 양상을 정의하는 수단과 그런 어떤 형태와는 좀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러한 형태 그리고 일종의 사이버전이라든가 또는 5차원 입체 공간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 기반의 그런 전투와 그리고 효과 위주 그리고 싸우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마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미래전의 양상이 좀 변화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한 어떤 감시 정찰로부터 그 다음에 지휘 겸을심 그리고 그 타격 능력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미래 환경의 전장에 부합한 그러한 전투 체계와 작전 그 전술의 운용 개념들 그런 것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UAV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인 항공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UGV라고 해서 무인 지상 차량들이 있습니다. 금년 전반기 아마 3월 중에 이제 무기 체계를 획득 조달하는 집행 기관으로 중앙정부기구인 방위사업청이라는 곳에서 이제 다목적 무인 정찰 차량을 이제 첫 시범 사업을 이제 시작할 예정인데요. 벌써 미국이나 이스라엘 그리고 유럽의 프랑스와 같은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발빠르게 이러한 무인 지상 차량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정찰 로봇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인 다목적 지원 차량 그리고 뭐 단순히
전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접적 살상 임무를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표적을 인식한다든가 또는 우리 군도 지금 EOD라고 해서 이제 폭발물 제거를 할 때 EOD 로봇을 투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궤도가 달려 있고 이제 집게 팔이 달려 있는 로봇이 이제 폭발물로 의심이 되는 그 폭발물을 직접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EOD 로봇들도 이러한 UGV, 그래서 무인 지상 차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사나 그리고 전 세계 유수의 이제 방산 업체들은 이러한 무인 지상 차량들을 조금 더 고도화하고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있고, 더 나아가서 USV라고 하는 무인 수상 함정을 또 들 수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미국의 스파르탄이나 이스라엘의 프로텍터 같은 무인 수상 함정들은 벌써 전력화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드넓은 그 바다 위, 그 해상에서의 어떤 감시, 정찰 또는 공격과 같은 타격 임무를 이러한 무인 수상 함정이 유인 수상 함정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내 LIG 넥스원이라고 하는 방산업체에서 해검이라고 하는 무인 수상 함정을 처음 개발하게 됐는데, 이 해검이 지난해 해군에 인도되어서 지금 무인 수상 함정을 우리 해군이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UAV라고 하는 무인 항공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매우 기술이 이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이런 무인 항공기 개발 수준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도화되어 있다고 하는 미국에 비해서 이제 기술적 수준이 최소 10년 내지 15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그런 업계의 정설인데요. 앞으로 우리 군과 우리 방산 업계가 이런 UAV 관련 무인 항공기 기술을 뭐 기술 축적이나 기술 이전 등을 받아서 이 기술을 국내 기술로 독자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데 조금 더 한층 더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는 이제 병사들이 이제 다목적 이제 근력 증강 수트를 입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제 착용용 로봇을 또 착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과 흡사 유사한 휴머노이드 로봇. 그래서 이러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이제 킬러 로봇으로 인간을 대체해서 전장에서 어떤 전투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 사족 보행을 하는 또 동물을 모방한 생체 모방형 로봇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미군은 실제로 배치를 해서 전장에서 직접 전투 현장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이퍼 커넥티드, 즉 초연결로 정의를 합니다. 이러한 하이퍼 커넥티드라고 하는 초연결 시대에는요, 이제 결국은 국방과 민간의 그 경계와 영역이 급격히 허물어지는 현상을 여러분들께서 체험하시게 될 텐데, 이러한 과정 속에 민간의 우수한 기술들이 국방에 접목되고, 그리고 최첨단 기술들로 개발된 국방의 관련 무기체계 기술들이 반대로 민간에 파급되는 그러한 민군의 기술 겸용 시대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군과 방산업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또 고도화해 나가면서, 사실 방위산업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똑똑한 공장이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 그리고 팩토리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공장 자동화와 그리고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하는 CPS의 가상 물리 시스템이 결합된 이 스마트 공장이 앞으로 두드러진 특징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스마트 공장의 출현은 우리 방산업계, 우리 이러한 무기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종래에는 다품종을 소량 생산하거나 소품종을 대량 생산하던 것에서 이제는 다품종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전쟁을 수행하는 앞으로 현대전과 미래전 양상에 있어서는 결국은 어떤 국가 총력전 양상하에 그 전쟁 물자의 그 효율적인 전쟁 물자의 운영, 효율성과 그다음에 효과성에 기반한
이러한 효과 기반 작전에 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이제 융복합된 초연결된 그러한 전장에 또 우리가 미래 전장을 또 눈앞에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인구 절벽 시대에 따라서 인구 감소는 병력 부족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병력 부족 시대에 있어서 미래 무기 체계는 무인화되고 스마트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 전장 환경과 미래전 양상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미래전 수행 개념을 우리가 잘 고민해서 미래 무기 체계를 한층 더 고도화해 나가고 그리고 더 지능화하면서 초연결성에 중점을 둔 이제 융합성에 기반을 한 그런 군사력 건설 그리고 국방 운영 그리고 스마트 무기 체계들을 개발해 나가야 될 것인데 이제 국방력이 결국은 군사 과학 기술로서 이제 결정되어지는 그래서 오늘날에는 지오폴리틱스라는 말을 했었죠. 이제 지정학 시대의 국제 정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는데 테크폴리틱스라고 하는 기정학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과학 기술이 결국은 국방력의 원천이 될 것이고 이러한 국방 과학 기술에 있어서의 기술력은 결국은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과 국방의 그 경계와 영역이 급격히 허물어지는 이러한 초연결 시대 속에서 민간과 국방의 민군 기술 협력 그리고 민군 기술 겸용의 기술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장벽을 제거하고 그런 허들을 낮추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국방 기술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미래 전쟁 무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전쟁의 역사는 무기 개발의 역사라고 할 만큼 신무기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지금 서양에서 시작된 전쟁이 중동을 넘어 동북아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첨단 무기의 개발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K방산이 미래 전쟁의 중심에서 인류 전쟁을 끝마치기를 희망하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기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